런던 내셔널 갤러리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유명한 그림 목록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갤러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꼭 봐야 할 작품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아주 꼼꼼하게 담겨 있네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걸 바탕으로 청취자님만을 위한 뭐랄까 완벽한 맞춤 동선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냥 그림 순서대로 보는 걸 넘어서서요. 위대한 그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지난 한 60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내셔널 갤러리는 그 시작부터가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시작부터요? 네. 보통 유럽의 다른 유명 미술관들 있잖아요. 뭐 루브르나 프라도 같은 곳들. 대부분 왕실 컬렉션에서 시작됐는데 여긴 좀 달라요. 1824년에 정부가 한 은행가의 그림 38점을 사들이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미술관이었던 셈이죠. 아, 처음부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마침 지금은 개관 200주년 기념 행사, 갤러리에서는 NG200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한창이고요. 또 최근 2년간 대대적인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 세인즈버리 윙이 이제 새로운 정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역사상 가장 방문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출발점부터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럼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서 방문객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실용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무료 입장이라는 점이겠죠? 맞아요. 상설 전시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이건 1824년 개관 때부터 이어진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와, 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특별한 시기라 방문객이 많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무료 입장권을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걸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줄 서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꿀팁이네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제 정문은 트라팔가 광장 쪽이 아니라 그 새롭게 단장한 세인즈버리 윙이라는 거. 훨씬 쾌적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서 첫인상부터가 다를 거예요. 운영 시간도 확인해야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런데 금요일은 밤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네요. 이거 직장인이나 좀 더 여유롭게 감상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금요일 저녁이 정말 좋은 기회겠어요. 그렇죠. 인파를 피하고 싶다면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작품에 훨씬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으니까요. 짐은 좀 어떤가요? 짐은 최대한 가볍게 가시는 게 좋아요. 큰 배낭이나 여행용 캐리어는 반입이 금지되고요. 물품 보관소도 크기 제한이 좀 있거든요. 요금도 3파운드 정도 있고요. 다행히 플래시만 안 터뜨리면 사진 촬영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추천해주신 동선대로 세인즈버리 윙에서 시작해서 13세기 초기 르네상스부터 차근차근 걸어가 보죠. 첫 번째 목적지는 52번 방,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이 그림은 정말 볼 때마다 어떻게 1434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싶어서 약간 소름이 돋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사진이 없던 시절에 이 그림은 거의 사진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기록으로서의 역할이요? 네, 결혼의 서약을 기록하는 일종의 시각적 증명서였으니까요. 그림 속의 모든 사물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기 부부 위에 걸린 샹들리에, 촛불 하나는 신의 존재를, 벗어놓은 신발은 이곳이 신성한 공간이라는 걸, 그리고 저기 작은 강아지는 부부간의 충실함을 상징하죠. 가장 놀라운 건 역시 두 사람 뒤에 걸린 그 볼록 거울 아닌가요? 그 작은 거울 안에 방 전체의 모습, 심지어 화가 자신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인물까지 그려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얀 바네이크, 이곳에 있었다. 1434년. 이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 역사의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와, 화가가 증인이 된 거네요. 정확해요. 화가가 단순한 기술자에서 창조적인 예술가이자 증인으로 격상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 방식이 바로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전성기 르네상스의 거장들은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봤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좋습니다. 51번 방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로 가볼까요? 바네이크의 그림이 아주 선명한 디테일의 향연이었다면 이 그림은 부드러운 빛과 그림자로 모든 게 감싸인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압도적이네요. 다빈치가 창안한 스푸마토 기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스푸마토요?
네,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해서 인물들이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듯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동굴이라는 배경도 아주 독특한데 성스러운 장면을 자연의 신비랑 결합시켜서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주고 있어요. 바로 옆 62번 방으로 가면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네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 깊은 잠에 빠진 전쟁의 신 마르스랑 그를 평화롭게 바라보는 사랑의 신 비너스의 모습이 아주 재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비밀이요? 네, 잠든 마르스의 귀에 대고 뿔고동을 불고 있는 아기사티로스 옆에 말벌들이 윙윙거리고 있죠. 네, 그러네요. 이탈리아어로 말벌이 웨스페인데 당시 피렌체의 유력 가문이었던 베스푸치 가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주문된 그림이라는 걸 암시하는 일종의 시각적 말장난이에요. 와, 베스푸치, 베스페. 세상에. 사랑은 결국 전쟁을 이긴다는 고전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위트 있게 풀어낸 거죠. 와, 말벌이 그런 의미였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림을 그냥 보는 거랑 알고 보는 게 이렇게 다르군요. 이런 비밀을 찾아내는 게 미술관을 걷는 진짜 재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르네상스의 정점에서 16세기 이탈리아 거장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8번 방에 있는 티치아노의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는 정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색채가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 티치아노의 특징이 바로 그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채죠. 이 그림은 신화 속 한 장면을 포착하고 있어요. 연인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아서 슬픔에 잠긴 아리아드네 앞에 표범들이 끄는 전차를 탄 술의 신 바쿠스가 나타나는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아, 진짜 바쿠스가 전차에서 역동적으로 뛰어내리는 모습 좀 보세요. 모든 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아리아드네 머리 위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눈에 띄네요. 저것도 신화의 일부인가라? 맞습니다. 바쿠스가 아리아드네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그녀의 왕관을 하늘에 던져서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북쪽 왕관자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캔버스 안에 슬픔, 놀람, 사랑, 신화가 모두 담긴 한편의 오페라 같은 작품이에요. 그 화려함과 드라마. 바로 옆 7번 방에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그림이 있네요. 라파엘로의 분홍꽃의 성모. 정말 작고 고요한 그림인데 오랫동안 모작으로 알려졌다가 1991년에야 진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미술사의 놀라운 사건 중 하나였죠. 그림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린 복제품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아, 너무 잘 그려서 오히려 가짜 취급을 받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라파엘로의 진품임이 밝혀졌죠. 티치아노가 격정적인 드라마를 보여줬다면 라파엘로는 이 그림에서 완벽한 조화와 고요함, 그 성스러운 장면을 가장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순간으로 포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라파엘로가 보여준 그 완벽한 조화와 고요함, 그게 르네상스의 이상이었다면 이제 미술계의 모든 걸 뒤엎어버릴 반항아가 등장할 차례인 것 같네요. 32번 방으로 가서 그 충격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솔직히 이 그림은 좀 불편해요. 부활한 예술을 알아보는 성스러운 장면이라기엔 너무 현실적이고 거칠잖아요. 바로 그게 카라바조의 의도였어요. 그는 성스러운 이야기를 저작거리 선술집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처럼 그리고 싶어 했죠. 키아로스쿠로라고 불리는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대비를 보세요. 마치 연극미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비추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숨겨서 관객의 시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정말 스포트라이트 같네요. 제자 중 한 명은 너무 놀라 팔을 벌리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그 긴장감이 식탁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과일 바구니 때문에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겠는데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성인을 맨발의 노동자처럼 묘사하고 성스러운 장면에 썩어가는 과일을 그려 넣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이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으로 바로크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혁명가였어요. 같은 시대 다른 나라의 거장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하네요. 30번 방에 있는 스페인의 벨라스케스, 거울을 보는 비너스로 가보죠. 로크비 비너스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작품이죠. 벨라스케스가 남긴 유일한 누드화라는 점에서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스페인에서는 누드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아, 이 그림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역시 거울에 비친 비너스의 얼굴이죠.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그려져서
특정 인물이 아닌 아름다움이라는 이상 그 자체를 상징하게 만들어요. 보는 사람이 각자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투영하게 하는 거죠. 이 그림이 1914년에 여성 참정권 운동가에 의해서 훼손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메리 리처든슨이라는 운동가가 남성들이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감상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그림을 칼로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복원되었지만 예술 작품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캔버스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죠. 바로크 시대의 또 다른 정점, 네덜란드로 가볼까요? 16번 방, 베르메이어의 버지널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인입니다. 카라바조나 벨라스케스와는 또 다른 아주 고요한 드라마가 느껴져요. 빛의 화가다운 작품이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의 모든 사물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페르메이에르의 그림은 늘 조용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저기 벽에 걸린 큐피드 그림을 보세요. 한 손에 카드를 들고 있는데 이건 연인에 대한 신의와 정절을 의미해요. 비어있는 의자와 여인의 시선은 아마도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정말 한편의 시 같아요. 이제 18, 19세기로 넘어가서 40번 방에 있는 두 영국 거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존 컨스터블의 건초마차. 정말 평화로운 영국의 전원 풍경이네요.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왜 중요한지 알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그 시절에는 역사, 신화, 종교 같은 뭐랄까 고귀한 주제만이 대형 캔버스에 그려질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컨스터블은 자신이 매일 보는 고향 서폭의 평범한 풍경을 이렇게 거대한 화폭에 담아낸 거죠. 이건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마차가 뜬금없이 물속에 있는 게 늘 궁금했어요. 그냥 건너는 중이라고 하기엔 멈춰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좋은 관찰이에요. 여기엔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요. 뜨거운 여름날 나무로 만든 바퀴가 열 때문에 수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물에 담가서 나무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바퀴를 감싼 쇠퇴가 헐거워지지 않으니까요. 와, 생활의 지혜네요. 이게 바로 컨스터블의 위대함이죠.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실을 정확한 관찰을 통해 담아낸 겁니다. 같은 방에 있는 터너의 저남 테메레르는 와, 정말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 시대가 저무는 걸 보는 것 같아서요. 저 작고 시커먼 증기선이 거대하고 위풍당당했던 범선을 끌고 가는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터너 스스로도 자신의 최고 걸작으로 꼽았던 작품입니다. 테메레르호는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이었죠. 그 영광스러웠던 범선이 이제 해체되기 위해 마지막 항해를 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배경에 불탔는 듯한 석양은 마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 같죠? 아, 정말 그렇네요. 이건 단순히 배 한 척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돛담배 시대의 종말과 냉혹한 산업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터너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그렸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는 돛대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고 예인선도 두 척이었다고요. 맞아요. 그는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가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였으니까요. 하얗고 유령 같은 돛대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극적으로 대비시킨 거죠. 자, 이제 투어의 마지막 19세기 후반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44번 방, 조르제 쇠라의 아스니에르의 물놀이입니다. 인상주의 작품들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모든 게 정지해 있는 것 같아요. 쇠라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순간의 빛을 포착하려 했다면 자신은 고대 이집트 조각처럼 영원하고 견고한 것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묘법이라는 아주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했죠. 색을 섞지 않고 순수한 색점들을 찍어서 보는 사람의 눈에서 색이 혼합되도록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림이 뭔가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하군요. 그림 속 인물들은 파리의 노동자들이에요. 이전 시대의 화가들이 신이나 귀족을 그렸다면 쇠라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여가를 현대적인 기념비처럼 그려냈다는 점에서 또 한 번의 혁신을 보여준 거죠. 드디어 마지막 작품입니다. 43번 방,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림 중 하나의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네요. 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고흐의 열정과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해바라기 연작은 그가 남프랑스 아르에서 친구이자 동료 화가인 폴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노란 집을 장식하려고 그린 그림들이에요. 단순한 꽃 정물화가 아니라 희망과 환희, 우정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거죠.
물감을 정말 두껍게 칠했네요. 거의 조각 같아요. 노란색도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고요. 마치 해바라기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구후의 힘이죠. 그는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영혼, 생명력을 그리고자 했어요. 스스로 해바라기는 나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꽃은 구후 자신의 상징이 되었죠. 희망과 열정으로 타오르다가 결국 시들어버리는 해바라기의 일생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게 아닐까요? 정말 그렇네요. 자, 이렇게 600년에 걸친 시간 여행을 마쳤습니다. 얀반 에이크의 경이로운 사실주의부터 반고흐의 폭발적인 내면 표현까지 서양 미술의 거대한 흐름을 한자리에서 모두 경험했네요. 그리고 갤러리 자체도 그 역사 위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죠. 200주년 기념행사, 새로운 세인즈버리 윙의 개관, 그리고 미래의 확장 계획인 프로젝트 도마니까지 내셔널 갤러리는 다음 200년을 준비하면서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그 설립 이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본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는 1914년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에게,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가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저항의 무대가 된 거죠. 하나의 예술 작품이 시대를 넘어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적, 정치적 발언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